소상공인 지원받는 법 초보 사장님의 세무전략짜기 강의를 맡은 김명석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본 강의는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촬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 저는 메뉴를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이 최전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요. 세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을 어떤 걸 해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세 가지 메뉴를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은 소상공인 사장님들께서 현업에서 뛰고 계실 때 실제로 매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매출 관리 이외에 나머지 우리가 비용을 쓰셔야 되잖아요. 사업을 진행할 때 비용은 어떻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절세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시는지, 이 세 가지 메뉴에 대해서 오늘 한 30분 정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우리 매출이 있습니다. 매출은 우리가 이제 전체 돈을 벌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우리가 재화의 공급이라는 수단이 있습니다. 재화의 공급은 여기 마우스가 있네요. 이 마우스를 우리가 판매를 하죠. 매매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수익을 얻는 거. 이걸 우리는 이제 재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재화 이외에 나머지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서 돈을 벌 수 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용역의 공급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또 하나의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사용케 함으로 인해서 돈을 벌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내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 돈을 가지고 어디다가 투자를 하죠.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 수익금이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법인에다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배당금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사용하게 함으로 인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조물주 위에 있는 건물주. 네, 건물주이죠. 건물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임대용 건물, 이 건물을 임대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수익을 얻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사용 수익해 함으로 인해서 돈을 벌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카테고리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의 서비스를 하거나,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사용케 하거나.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도 이 세 가지 영역 중에 어느 영역에 다 해당이 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국내 거래가 되겠죠. 자, 시각을 넓혀서 우리가 해외로 나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재화를 수출을 하거나 우리 국내에서 사용하는 이 마우스를 수출하게 되겠죠. 수출을 하게 되면 그 수출에 인해서 우리가 돈을 벌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를 해외에 제공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용역을 해외에 제공함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방송 서비스잖아요. 이 방송 서비스를 해외에 제공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부분도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다라는 부분이죠. 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지 않았지만 어떤 요건을 갖추면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게 됩니다. 네. 그 부분이 이제 국가보조금, 국고보조금 이렇게 부르고 있죠.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이제 다 받으셨던 우리 코로나 사태의 지원금을 국가에서 다 받으셨을 줄로 압니다. 이런 지원금들 같은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의 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건비, 우리 인력들, 우리 직원들을 잘 유지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국가에서 이제 지원금을 준다라는 거죠. 이런 고용유지지원금, 이런 지원금들도 하나의 수입 패턴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가보조금까지도 우리 그 매출, 나의 수입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국고보조금 중에서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5월 달에 신고를 하셨었죠. 그 다음에 매출액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신고를 하셨을 텐데요. 5월 달에 신고하신 분들 중에서 국고보조금 중에서 나의 수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과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별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기서 하나의 꿀팁을 소개해 드리면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국민에게 지워졌던 이런 지원금들이 있습니다. 이 지원금들은 사업으로 인해서 얻은 수입이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득세 신고할 의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우리가 직원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용 유지를 한다라는 거죠. 이 고용 유지를 하기 위한 지원금들, 이 부분은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는 수익 금액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이 부분을 꼭 여러분들이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메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들께서 사업을 진행을 하실 때 첫 번째 관건이 이제 매출액이 되겠죠. 우리 매출액을, 나의 수입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관리 포인트를 보시게 되면 여기라고 이제 제가 B 통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B 통장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A 통장이 있죠. 정확하게 매출액이 들어오는 통장, 이 통장을 우리 A 통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용카드 매출액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통장으로 이체를 받는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우리 통장으로 다 매출액을 체크를 하실 수 있겠지요. 그런데 B통장이 있습니다. B통장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매출액은 이제는 신고하지 않는 부분, 즉 매출 누락을 하는 부분은 이제는 매우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주의가 아니고 이제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세청에서는 최첨단 서비스 여러 가지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고 있는 그 사업에 대해서 매출액이 정확하게 신고가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수시로 체크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매출액을 누락하시는 부분은 좀 조심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각종 우리 특히 소상공인 중에서 우리 음식점이라든지 숙박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웹들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 다음에 페이, 각종 페이들이죠. 카카오페이, 뭐 무슨 페이, 뭐 제로페이, 무슨 페이들이 되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런 페이들 같은 경우에도 그 페이들도 다 이제 매출액으로 다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것, 빠짐없이 신고를 다 하셔야 된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이 매출액 관리의 주요 관건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 우리 숙박업 하시는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웹을 사용하시잖아요. 네, 여러 가지 웹을 사용하시는데 숙박 웹을 사용하시는데 그 숙박업 웹에서도 매출액이 다 체크가 되실 수 있다는 거 누락하시지 않으시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장님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해외 서버를 두고 있는 우리 웹사이트들, 이런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거 누락해도 되지 않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거 천만에입니다. 이제는 해외 사이트에 대한 것도 다 공제가, 서로 공유가 되기 때문에요. 매출액 누락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사업을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사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재차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출액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100% 신고를 해주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현금으로 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현금으로 받는 것들이 있는데요. 현금으로 받는 것들은 그 부분에서 우리가 현금 영수증을 반드시 끊어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현금 영수증을 끊어주실 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고객님이 오셔가지고 현금 영수증 끊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 고객님들이 전 현금 영수증 필요 없습니다. 좀 안 끊어주셔도 됩니다. 라고 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그 현금 부분에 대한 현금 영수증은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이 번호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10-빵빵빵-1234번. 이 부분은 우리가 국세청에 현금 영수증 신고하는 번호가 되겠습니다. 이 번호로 이분이 고객님들이 저 신고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번호로 그 매출액 부분을 신고를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부분이 현금 매출도 누락이 되지 않으시도록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현금 매출액 부분인데 현금 영수증을 잘 끊어주시자라는 말씀인데요. 그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우리 제보주의, 허세주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매출액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몫이 좋고 이렇게 하셔서 장사가 잘 됩니다. 사업이 잘 되시고 이렇게 할 경우에 우리가 좀 주의하실 사항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내가 이번에 사업해가지고 되게 돈 많이 벌었어.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번에 우리 손님들이 끊이지 않고 있잖아. 대박 났어.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특히 이제 친구들만 모임하실 때 그 마음을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보라든지 허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내가 많이 벌었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너무 이렇게 과다하게 포장을 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부분은 좀 주의를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 국세청에 들어오는 세무조사의 75% 이상이 제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보는 지인들, 그 다음에 아시는 분들, 그 다음에 혹시 이제 일하고 있었던 직원들에 의해서 제보가 이루어지는 사례들이 많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100%다 신고를 하고 그다음 100%다 투명하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사실 인력으로 하기에는 사실은 조금의 그런 빈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제보를 통해서 많이 체크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주의하실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항상 겸손하게 그리고 항상 이렇게 사업에 충실한 마인드로 이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용, 두 번째, 비용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라는 건데, 자,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매출액 신고 부분에 대한 거는 100% 신고하자. 자, 그러면 우리가 세금 다 내고 해야 되냐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세금은 내서 좋은 곳에 쓰이는 거는 맞죠. 그러나 우리가 절세하시는 부분에 대한 거는 분명히 절세를 해주셔야 된다. 그 절세의 키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비용을 잘 체크해서 넣자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비용 관리를 할 경우에 가이드라인을 제가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모든 비용은 우리 사장님들이 갖고 계시는 신용카드로 사용해 주시라라는 말씀을 꼭 당부드립니다. 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경비 쓰시는데 그냥 뭐 현금으로 그냥 이렇게 하시고 간이 영수증 받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요즘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 부분, 이 부분이 다 비용으로 다 체크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용카드를 반드시 사용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고 특히 이제 법인 소상공인 사업자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접대비를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신용카드를 사용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좀 하나 드리면 우리 소장님 사장님들께서 우리 신용카드 내 그냥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신용카드 써도 돼? 라고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신용카드는 사실은 비용 처리하시기가 조금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그러면은 내 카드를 어떻게 신용카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라는 건데 국세청 우리 홈택스상에 들어가시면 사업용 신용카드 등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신용카드 1개도 좋고 10개도 좋고 100개도 좋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그 신용카드를 사업용 신용카드에다가 등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등재를 해주시면 거기다가 등록을 해주시면 그 사용되는 모든 신용카드들을 비용 처리하실 수 있는 화면으로 우리가 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비용 체크 부분에 대해서도 원활하게 비용 체크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매출액은 100% 투명하게 신고를 하자라고 했었는데 그럼 관건은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비용을 어떻게든 간에 잘 챙기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절세로 이어질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신용카드를 사용해 주십사라는 거고요. 그럼 신용카드만 있느냐라는 건데요. 여기 하나 더 제시를 해드리면 우리 현금 영수증도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현금으로 쓰셨다. 그럼 현금 우리가 매출액 하실 때는 현금 영수증 반드시 끊어주셨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현금을 쓰실 때도 현금으로 우리가 재료를 사오거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소모품을 사오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도 현금 영수증을 반드시 받자라는 거죠. 이때 받으실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사업용 지출 증빙으로 꼭 받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연말정산용도 있고요. 사업용 지출용도 있는데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은 사업용이시잖아요. 그래서 사업용 지출 증빙으로 꼭 받아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사오시는 금액이 좀 크다라고 할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받으시라는 거. 이렇게 해서 세금 계산서를 받으시면 이 세 가지가 지출 증빙 역할을 합니다. 지출 증빙이란 얘기는 이 증빙을 통해서 경비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거저것도 다 받을 수 없다라고 할 경우에는 어떡하냐? 꿀팁 두 번째를 말씀드립니다. 비용을 챙기시는데 이거 세 가지를 다 받을 수 없다. 그럴 경우에는 이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들이 사용하시는 우리 통장에서 상대방 통장으로 이체를 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증거 서류들 한두 개 정도만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견적서라든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간이영수증도 좋고요. 이렇게 챙기셔가지고 통장으로 이체를 해주시라는 거죠. 그럼 통장으로 이체해주게 되면 그것도 경비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가산세는 있습니다만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도 안 되신다. 그러면 통장으로 이체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신용카드 다시 한번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비용 처리 중에서 비용 관리 중에서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장님들이 홀로 사업을 진행하시면 좋겠지만 이제 볼륨이 커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이 점점 더 갖춰지시게 되면 이제 직원을 쓰셔야 되잖아요. 직원을 쓰시는 인건비 처리는 총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장님과 똑같이 독립사업자를 사용하시는 방법이죠. 독립사업자, 나랑 똑같이 그냥 우리 독립사업자를 사용하신다. 이럴 경우에는 분들의 사용에서 우리가 수당을 주거나 이렇게 수당을 줄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건데요. 그때는 우리가 3.3%를 떼고 수당을 지급을 하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격리 직원, 그 다음에 우리 일하는 정직원들, 이런 정직원들은 4대 보험을 가입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시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생들이 있죠. 이 아르바이트생들은 잠깐 일하고 그만두고, 잠깐 일하고 일하는 그만두고 이렇게 하는 이 직원들, 일용직으로 일하는 직원들, 이런 분들은 일용직으로도 신고할 수 있지만 이 기타 소득으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일회성으로 와서 일을 도와주고 그만두는 분들, 이런 직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8.8% 원천 징수를 하고 그 수당을 지급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그 부분도 우리가 인건비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종류로 받으실 수 있다. 첫 번째 사업소득, 두 번째는 근로소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타소득.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건비에 대한 증빙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주의해야 될 비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림으로 표시를 해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멋진 스포츠카가 나와 있습니다. 사장님들께서 열심히 돈 버셔서 이렇게 멋진 스포츠카 타시고 한번 열심히 신나게 한번 달려보시자고요. 그런데 우리가 스포츠카라든지 이렇게 고가의 우리 비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많은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유류비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수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년 전체 1,500만 원까지 한도를 두고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너무 고가의 그 차량을 구입하실 경우에는 우리가 감가상각비라고 처리하는데요. 이 감가상각비도 한도를 두고 있다라는 거. 800만 원까지 한도를 두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800만 원 우리가 5년 강제상각이니까 4천만 원 정도까지의 자동차는 우리가 사용하시면 어느 정도 경비로 인정에 득이 될 수 있겠지만 너무 고가의 자동차를 사용하신다라고 하시면 오히려 득보단 해가 되실 수 있다는 것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축의금이라고 되어 있네요. 축의금. 우리 결혼식이 있거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부의금 내거나 이럴 경우에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경비는 한 건당 우리가 20만 원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경비로. 그래서 우리가 나와 관련되어 있는 업체 그리고 나와 거래가 있을 법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조사비 이런 부분도 한 건당 20만 원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관련 증거 서류를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증거 서류는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결혼이다. 그럼 청첩장이 되겠고요. 부의금이다. 근데 요즘에 부의금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시면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 보내주셨잖아요. 그런 부의에 대한 그런 것들 보내주셨는데 요즘에는 대부분 다 핸드폰으로 보내주시잖아요. 핸드폰이나 톡으로 보내주시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경비로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건데요. 여러분들 우리 스크린샷 기능 있죠? 옆에 딱 누르시면 스크린샷 기능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프린트를 해주시면 한 건당 거기에도 20만 원 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셨다가 사용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우리 좌측을 보시면 임용업이 있는데요. 우리 사장님들께서 이제 머리카락을 자르러 가셔서 임용을 하셨다. 그 다음에 사우나 가셨다. 이런 것들도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건데요. 아쉽게도 이런 경비들은 경비로 인정을 받으실 수 없다라는 것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사장님이 혼자 계세요. 직원이 안 계시고 혼자 계시는데 나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좀 해가지고 내 체력을 좀 길러야 되겠어 라고 해서 웨이트 트레이닝 가서 PT 받으시거나 하시는 경비 이런 경비들도 아쉽게도 사장님들이 사용하시는 사업의 경비로 사용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상품권이 있습니다. 이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들한테 내가 뭔가를 좀 해주고 싶은데 급여로 돈으로 주고 싶은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 공공복리 차원에서 복리후생 차원에서 우리가 좀 더 으쌰으쌰 해주고 싶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우리 옆에 나와 있는 우리 상품권을 좀 사용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상품권을 구입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용카드로 구입을 하시거나 우리가 통장 이체로 구입을 하실 경우 이럴 경우에는 직원들한테 한두 장씩 이렇게 상품권으로 격려를 하시는 부분 이런 부분도 다 경비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절세 전략을 하는데요. 절세 전략은 우리 매출액은 100% 신고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용은 어떻게 했다고 말씀드렸죠? 정말 내가 사업에 쓰여왔던 모든 비용들을 다 꼼꼼히 잘 챙기자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절세 전략의 키포인트는 증빙서류를 잘 챙기자입니다. 증빙서류를 잘 챙기시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매출액에서 비용을 빼면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당기순이익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매기잖아요.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우리가 비용을 잘 챙겨주시면 분명히 절세 전략으로 이어진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빙서류를 챙기는 내용을 쭉 제가 실어드렸어요.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액, 그 다음에 차량 유지비, 그리고 이자 비용이 있습니다. 자, 우리 사장님들께서 내가 그냥 내 돈으로 다 사업을 하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돈이 좀 모자란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여러 가지 빌려옵니다. 부모님에도 빌려오고, 그 다음에 우리 여러 가지 대출처들 있죠. 은행에서도 빌려오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 지원센터, 이런 센터들에서도 지원금을 받아서 우리가 대출을 받아 오게 되죠. 대출을 받으면 그 다음 달부터 우리가 이자가 생기죠. 이자 비용. 이 이자 비용도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도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교육비가 있습니다. 사장님들이 어디 가셔서 여러 가지 이제 레시피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교육이라든지 이런 관리 교육, 이런 교육을 받을 때 교육비 들어가는 것도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기부금이 있습니다. 종교활동 하시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연금저축 상품. 여기까지는 400만 원까지 우리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연금 공제 상품도 꼭 한번 가입을 해주시는 것, 이런 부분도 절세로 이어진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영수증이 있습니다. 우리 식대라든지, 그 다음에 선물비.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가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감사한 우리 고객님들한테 선물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우리가 다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조사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장님 어떤 경조사가 있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2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그 공통적으로 한번 Q&A가 들어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질문에 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우리 공동사업자의 경우에 세금 전략이 어떻게 다를까요? 라는 겁니다. 자, 절세 전략 중에서 많이 쓰여지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명의를 분산하자라는 그 대원칙이 있습니다. 명의분산, 즉 명의분산이란 얘기는 사업자가 한 사람인 경우와 사업자가 두 사람인 경우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 차이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누진공제 세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1억 원을 갖고 가는 거하고 두 사람이 5천만 원씩 이렇게 공제를 나눠지는 거랑은 세율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사업을 하시는 것보다는 공동사업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우리가 세금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게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경우에는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시는 것도 우리 절세 전략에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네, 동업이라는 호칭으로 많이들 진행을 하죠. 우리가 동업하고 있어. 이 친구랑 같이 마음 맞아가지고 우리 치킨집을 동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자, 주의사항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동사업을 진행할 때 동업을 할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많이 관가가 됩니다. 우리가 세법적인 것도 많이 좀 놓치지만 이런 경우들이죠.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 아니겠어? 이렇게 되죠. 그런데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보면 우리가 이제 돈 앞에서는 또 사실은 장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게 그 이해관계들이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꼭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동업 계약서를 철저하게 작성을 하시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업 계약서 안에 어떤 거를 넣으면 좋을까요? 우리가 좋을 때는 다 좋잖아요. 네, 사업을 해서 열심히 돈 벌고 이러면 다 좋습니다. 우리가 나쁠 때를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그때가 언제예요? 서로 헤어질 때잖아요. 잘 가, 안녕. 이때 그동안 수고했어. 네, 바이, 짜이찌. 이렇게 하잖아요. 이럴 때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동업계약서상에 맨 마지막에 넣어야 되는 상황 중에 제일 중요한 상황이 우리 헤어질 때. 헤어질 때 이렇게 잘 정산해서 헤어지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해지하자라는 조항을 철저하게 잘 챙겨주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동업계약서는 꼭
잘 챙겨주셔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가 사업 신청을 하실 때도, 사업자 신청을 하실 때도 동업계약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팁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업계약서 안에 우리가 소득을 분배를 해야 되는데요. 분배에 그 분배율이 있습니다. 분배율. 그래서 분배율 50대 50, 그 다음에 60대 40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꼭 분배율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5대 5도 좋고요. 그 다음에 60대 40도 좋고요. 70대 30도 좋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득 분배율을 반드시 체크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사업할 때 꿀팁 2가지. 동업계약서를 정확하게 잘 작성해 주시자. 두 번째는 손익 분배 비율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거기 안에다가 표시를 해주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체크해 주시면 우리 절차 전략에도 도움이 되는 동업 사업자들, 공동사업자들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세무기장 서비스를 하시는데요. 매출액 범위는 어느 정도 되셔야지 우리가 세무기장을 하셔야 되나요? 하는데요.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실 경우에는 이 세무기장은 스타트 하실 때부터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예산의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관리비의 여러 가지 문제도 있기 때문에 권해드리는 거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 봤을 때 7,500만 원이 넘어가면, 즉 전기 매출이 우리가 2021년도잖아요. 그럼 2020년도 기준으로 7,500만 원이 넘어가면 그때는 내가 기장을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주변에 가까운 우리 세무사 사무실을 내방을 하셔서 꼭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직원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기장으로 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매월 인건비를 꼭 신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7월 1일부터 올 2021년 7월 1일부터는 지급 명세서를 일용직하고 우리 독립사업자들이 아까 3.3% 떼시는 분들 계셨죠? 그분들은 이제 매달 신고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관리 차원에서는 기장을 이제 처음부터 스타트 하시는 걸 권해드리지만 여러 가지 예산이 조금 부족하시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우리가 7,500만 원 기준으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댓글 너무 많이 들어오셨는데 시간이 너무 이렇게 하셔서 우리 박종호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많은 댓글들 달아주시면 말씀드리고 제가 저희 또 관련돼 있는 저희 자료를 띄워드릴 겁니다. 하시다가 어려운 점 있으시면 꼭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